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안 남겨놨지만요. 예.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박근혜 씨가 자진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탄핵이 되고 나서 탄핵 당해서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과 사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박근혜 사퇴를 외치고 하야를 외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가 하야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온 거예요. 시점마다 다른 거지만. 그렇죠. 몇 시간 안 남았어. 근데 불안해 죽겠네. 실제로요. 박근혜가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박근혜의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이제 얘기를 계속 관심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11시 발표를 하잖아요. 10일 날 오전 9시에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10시경에 대리인단이 전면 사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파국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퇴하면서 지금 한간의 소문이 강남 땅을 지금 뭐 청와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해서 강남을 팔아서 경기도의 종교시설 내부에다가 지금 은신처를 마련하겠다고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걸 보면 9시에 사퇴 선언하고 바로 그리 도망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경호대가 붙게 돼요. 예, 그 경호가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가 붙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도 대통령을 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이런 트릭을 쓰지 않겠냐라는 지금 마지막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뭔가 겁니다. 소문들이 도는 건 사실이고요. 예. 심지어는 뭐 대통령 1호기가 뭐 성남 공항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고. 망명설까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니까 그런 거라고 보고 박근혜 씨는 어차피 그 탄핵 인용이 돼도 바로 새고랑 차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조율을 해갖고 검찰에 출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테니까. 어쨌건 아직까지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남아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자진 하야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탄핵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불리한 시나리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이제 현장에서는 체포조가 지금 구성되고 있잖아요. 실제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체포조 실제로 글쎄요.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패널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탄핵 인용이 됐어요. 근데 체포제에 의해서 체포하러 가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체포를 해서 검찰에 넘기려고 해요. 이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밌는 환상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에 대해 탄핵이 딱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청와대를 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경호팀이라든가 그렇죠,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경호대나 이런 쪽이 만약에 막지를 않는다면 탄핵된 마당에 또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박근혜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직무도 정지되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그 박근혜에 의해서 꽂혀져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공무원의 신분 뭐는 안정적이긴 하나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임무를 띠고 들어가 있는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굳이 박근혜를 지금 경호하기 위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검찰이 특검이 수사를 그만둘 때 박근혜를 기소했습니까? 그냥 입건만 돼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정치인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사천원에 살고 있다고 해도 도주의 가능성은 사실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직 중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기급한 체포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조율을 해서 검찰로 부르게 되는 출석일을 잡을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지.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 거지. 이 특검이 이제 뭐 지금까지도 만약에 연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기소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그 즉시 문을 나옴과 동시에 양쪽에서 탁 잡아가지고 호송차를 태우는 상태가 되면 정말로 좋은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뭐 체포조 분들이 일단 나는 그 근처까지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는 있는데 촛불 전국에서도 아직도 뭔가 이렇게 환상을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피 흘리지 않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한 게 피 흘리지 않는 탄핵 촛불이잖아요. 그러면 박근혜도 법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국민적 공분을 생각하지 않고 사면해 주는 일만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검찰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박근혜를 그 삼성동에서 그 서초동까지 얼마나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막 경부고속도로 다 따라와야 되는 헬기도 아니고. 예, 방금 그런 얘기는 극히 정상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얘기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지금 보통의 범죄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와 관련된 자들이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13명이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를 집으로 보낼 거냐의 문제.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체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조사받으라 새끼야. 뭐 이런 게 뭐 대통령이라고 지금 애우받을 때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냐. 탄핵이 사실은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거든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주권자, 과거 주권자의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상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재밌게. 이런 재밌게 정도 논란을 겁니다. 방송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핵 전국 막 시작될 때 우리 폭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비폭력인 게 우리의 명분을 확보했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거를.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게 되면 경호실이 아닌 경찰의 경호를 받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한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결국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렇게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죄를 진 죄인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안 나와요. 2번 또 보내요. 출석 요구서를. 또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검찰이 직접 삼성동 집을 들어가서 체포하는 방법까지, 그런 그림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집에 삼성동 갈 때 저는 띠코로 갔으면 좋겠어요. 띠코요. 네, 가장 연비가 좋은 띠코로. 왜? 뭐 그 그랜저 이런 거 경호차 이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요. 남아있는 시간 안에라도 퇴직금이라도 건져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야를 하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청와대가 약속을 했잖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그쪽 약속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까지도 뒤집어 엎고 내일 아침 9시에 헛지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스스로 하야를 했다 그래도 더 큰 범죄를 하나 추가하는 행위가 될 거라는 걸 경고하고 싶어요. 박근혜 쪽에 어떤 약속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과문 발표할 때 국민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4년 반 동안 진실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었고 공약부터 다 파기했고요. 네, 전부 파기했고. 저는 이제 또 저 자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망명 갈까봐 우리가 또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청와대 비행장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 성남도 지키고요. 이계조로 나눠서 차만 나가면 막 서로끼리 못 나가게 해야 되고. 그 지점 말씀 잘하셨는데 네. 국민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박근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 태도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질이 대통령이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라고 하는 좀 모자란 대통령이 갖는 의미가 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뭐 광화문에 나와 계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헌재 앞도 그렇고 나가셔가지고 끝까지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어떤 폭력 사태 같은 게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뜻을 계속 언제나 정치권에 전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가 불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박근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규재 TV 인터뷰할 때 질문이 뭐냐면은 탄핵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의도된 질문이 있잖아요. 뭔가 유도하기 위한 정규재가. 그럴 때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은 불공정하다는, 그러니까 공정하기만 하다면이라는 뉘앙스로 말끝을 흐려요. 공정하지 않다는 또 다른 뉘앙스예요. 그렇죠. 공정성을 가지고 시비를 삼겠다 이 얘기인 그래서 거죠. JTBC가 그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탄핵 불복의 그 자체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박근혜가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과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됐을 때 흔히 말하는 그 탕기국 같은 그런 수구 꼴통 관제 단체들이 어떻게 행동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벌써 8인 체제에서 이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탄핵? 아이 조카 나 그런 거 몰라 하고 버틸 수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정말 있나? 야 이거 빚지고 배째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미영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탄핵이 목숨을 걸겠대. 네, 탄핵이 인용되면 자기는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야 이거 또 가련한 사람 하나 또 이렇게 내일 하나 더 보내는구나. 어떡하냐? 정치적 라이벌이 내일 그만 저는 죽는단다. 박근혜보다 정미영 말을 더 안 믿어요. 쌍벽이네 아주 둘이 거짓말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할 게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이 법률적으로 무슨 뭐 재심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고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정치적 행위이거나 또는 사회적 행위로 이제 자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는 별로 친박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로 뭐 할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박근혜가 마지막 국민한테 줄 선물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탄핵 인용되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미안하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친구 하나 잘못하게서 그렇게 됐다 거짓말이라도 저는 분란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온갖 불만들을 다 표출하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고 해대면서 가면 폭도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내란 선동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순실이 이를테면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야라고 외치는 거 보고 뭐 연병하네 뭐 이런 소리도 했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마인드가 박근혜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사실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 자체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신이 정치를 배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던 거잖아요. 유신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걸로 보자면 다 깜도 아닌 거야. 이게 왜 죄가 되냐라고 자신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더러 탄핵이라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지금까지도 광화문에 나와본 적도 없고 어떤 주계 장막에 휩싸여서 뭐 50대 50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500만이 나와서 지금 나를 엄호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아마 이제 정말 방을 빼야 되는 그 사태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버리면 자기는 안 나서고 비서관 통해서 글로만 할 예정인 거고 안 되면 나가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거거든. 이건 거꾸로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된 상태에서 나와갖고 씨부리면 그건 이제 바로 짱돌 들고 횃불 들고 쫓아가야 될 사태가 생기는 거고 차라리 그만두고 나갈 때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 불복을 걱정할 것은 사실은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예요. 국민 여론이 뭐 신비님의 말에 의하면은 96% 지금 먼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80% 정도에 가까운 국민들을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해야 된다. 60% 탄핵 이후에 구속수사도 해도 돼야 된다가 60%가 나오는 그렇죠. 지경이니까. 탄핵이 기각된 뒤에 또는 각하된 뒤에 국민적 공분을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두려운 거라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은. 지금까지 폭력 사태 하나 없이 저 거짓말쟁이들과 그 난동꾼들의 그 시위를 다 봐주고 참아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분노한 사람들이 아이고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 맘먹게 되면 뭐가 되겠냐고 그 다음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행동이. 제 생각은요 사실은 탕기국인의 박사문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피해의 어떤 바다에 뭐 시가전 뭐 어떤 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박근혜라고 하는 숙주가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들 잠깐 분노하는 척하다 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지 기생충이니까. 그 분노가 며칠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정치권이 다음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통감하는 정도 그다음에 다음에 자기들의 친박들이 웅신의 폭을 좀 가질 정도의 분노
그렇죠. 울분을 토하고 동정 여론 네, 또 한두 명이 사퇴를 하면서 카메라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정미홍이나 뭐 기타 박근혜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좀 통곡하면서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저는 집회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소멸되는 이런 단계로 가지 극단적으로 막 한 1,000명이 막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는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사실은 탄핵돼야 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았던 이유 중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태민의 부인 임선희가 박근혜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그래서 최태민의 의붓손자 조용래 씨가요. 그 책에서 조순재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고백했는데 박정희가 남긴 돈 최태민 일가족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박근혜가 최 씨, 최순실 씨에게 모든 부분을 의지했다는데요. 책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삼성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책자를 냈어요. 조순재의 아들이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2008년도에 그 많은 증언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이제 얘기인즉슨 그런 거죠. 최태민이 살아 있을 때는 최태민이 이제 모든 것을 관장을 했던 것이지만 그 사후 그 죽은 이후에 이제 임선희 씨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다. 근데 그거는 그 이 사람이 증언을 하기 전에도 상당히 그 박근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순전히 이제 최순실에게만이 아니라 임선희에 의해서 최순득이나 최순실이 이제 그것을 관리 파트를 이렇게 나눠가는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그 뭐 대구에서의 보궐선거 그 당시에도 임선희 이 사람이 뭐 돈을 현금화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온다든가 거기에 지역 관리를 한다든가 그 아파트에 박근혜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모든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한 1년 전 같으면 이런 책이 감히 출판 내지는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색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최순실만 알고 있었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만 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선대 가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태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 증언들이 사실은 이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최순실의 존재는 별 의미가 없어. 최순실은 그냥 최 씨 일가가 해오던 일을 가업으로 승계받아서 그쵸. 그네를 관리하는 업을 그냥 양도받은 거고 실제 모든 기획과 관리와 어떤 연결고리의 시점은 최태민과 최박근혜의 관계였던 거를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었던 친족이 증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게 1년 전 같으면 나왔겠냐고. 근데 보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냐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치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정치적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단 노동을 통해 단 10원도 벌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불법 사실은 정치 자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선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최태민이 살아있을 때는 물 한 모금까지 최태민이 다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팬티, 옷, 양발 뭐 다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태민이 죽자 그 다음이 이제 최순실이가 모든 걸 다 관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박근혜는 키워졌다. 최씨 일가에 의해서 키워졌고 보육됐다. 이런 측면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족이다. 이 책 제목이 그래서 저는 참 그 삼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예. 삼성이 한동안 오랫동안의 카피였고 그래서 그 제목을 영화로 쓰려고 했던 게 바로 황유미 씨 그렇죠. 그 영화였는데 그때 제목이 바뀌어요. 삼성 쪽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약속으로 또 바뀌죠. 그렇죠. 근데 책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묘한 거를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박정희가 사망하고 나서 박근혜가 어디론가 가서 최태민과 15에서 20명이 패밀리를 형성했고 그들의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의 패밀리,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박지만이 이제 자꾸 그 그룹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것을 이제 분노해서 마약도 쳐드시고 뭐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나아가서 어리고 미성년자였던 동생들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최태민한테 빠져서 온갖 재산을 다 최태민 일가에 쳐갖다 바르고 동생들은 나 몰라라 해서
저렇게 내부로 두게 만들었던 폐륜적인 행위가 하나에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증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임선이라고 하는 최순실의 엄마, 생모의 존재인 거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박근혜를 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임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최태민이 뭐 박근혜 속옷까지 뭐 약까지 챙겨줬다고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남자가 자 입반스 갈아입어 하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입혀줬겠지. 뭐? 입혀줬지. 입혀줬지 그거를. 그러면 언제 버긋는 건 누가 시켜줬는데? 벗겨주고. 사랑이란 그런 거야. 에이 지지. 아무튼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자 엄연히 자기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그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모든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옆에서 쭉 봐온 거야 최순실은. 최태민은 94년에 죽지만 그 후로도 10년을 임선이 더 살아요. 그러면 최태민 사후 이후에 최순실한테 이 권리가 건너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선희가 최태민 사후 이후 10년 이상을 박근혜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거고 그 2003년이라고 그 사망하는 그 시기까지가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박근혜가 정계에 복귀를 하고 지금에 있는 정치 상황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시발점이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태민 일가 중에 그 전처 자식들이나 또는 박근혜의 그 모든 일가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결정, 그러니까 박근혜 정치적인 복귀를 비롯한 모든 인생 역정에 있는 과정이 2003년까지 임선희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임선희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선희의 뭐 팔순잔치인가요? 칠순잔치인가에서 춤을 췄대잖아요. 뭐 노래를 불렀대나 춤을 췄대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고 박근혜가 거기에 빈소를 지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일테면 그 뭐라 그래 하여튼 어머니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상태의 집안의 큰 어른으로 모셨다는 거죠. 지미 씨의 빈정거림의 스킬이 너무 놀라워. 순간 휙 지나가는데 한참 생각하면 되게 웃겨. 형님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신비님은 그 뭐 팬티를 누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 자세한 어떤 진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좁은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바깥에 이제 뭐 임선희나 이런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순재의 이제 뭐 부인인 사람이 그러니까 임선희의 며느리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주사도 놓고 뭐 하는 등등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공동 지갑론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떻게 조정된 거냐. 최태민이 구국봉사단 같은 걸 하면서 슈킹한 거 플러스 박근혜한테 떨어질 몫에 가져다가 박근혜가 관련돼 있는 박정희 유산들은 다 사실상 관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생기는 수익 같은 것들은 다 자기들 몫으로 들어가고. 유경재단 그리고 영남대학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이런 등등이 이제 굵직굵직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중심이 박정희와 박근혜 딸로 이어지다 보니까 최순실의 일가가 약간 좀 곁다리처럼 보조처럼 느껴지는데 그치가 않은 거죠. 거꾸로였어.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일가가 박근혜를 데려다가 박근혜 자체도 그것을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 귀신인 거예요. 그 그렇게 집 사람이자. 되면 뇌물죄가 완벽하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임선희가 주로 했던 게 양말 장수, 암달러상, 고리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악착같이 돈을 그걸로 벌었대 옛날 시절에. 근데 지금 보면 양말도 말인 거고 암달러지만 이게 외국 돈 갖고 장난친 거 아니야. 이게 외화도 피고 거기 고리대금을 한다. 지금 최순득이 주로 했던 게 사채업과 금융업 쪽에서 일을 했다는 거지. 주가 그러면 조작 등등.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이게 돈이 돼 하고 몰고 나가는데 즉 최 씨 일가의 사업 롤모델을 이미 어머니 때부터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그러니까 거지. 최태민이 살아 있을 때 이를테면 뭐 이제 종교계 뭐 등을 쭉 있었지만 실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했었던 거는 임선희 씨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태민에게 이제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자식이 있었던 건데 그때에 임선희가 그 나머지 최태민의 가족들을 다 정리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아들 등등이 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얼씬도 하지 못하게끔 죽음을 알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적에 입적하고 그것을 파내고 하는 그 작업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가 정계 입문할 때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임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 그 아파트를 잡아놓고 돈을 그 여행 가방에다가 그 당시 돈으로 2억인가를 현금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운전수가 그걸 이제 들어다 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최태민이라는 인물은 실제 돈을 모으거나 돈으로 뭘 장난치거나 이런 거 자체를 사실상 관여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순재의 증언대로라고 하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박근혜한테 재산도 다 돌려주고 돈도 다 돌려주고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사라져. 한 3, 4개월 동안 사라져. 아버지를 찾으려고 석 달을 달았는데 이제 양아버지지만 연락이 안 된다 그랬대. 근데 죽었다는 거야. 그게 이 모든 부분 안에서 임선희라는 인물 자체가 돈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몰이 그리고 많이 드러나는 암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석연찮은 죽음들 같은 기타 등등의 모든 사안 안에서 최태민보다 훨씬 무서운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순재의 말이 그거잖아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임선희를 만나기 전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는데 우리 어머니를 만난 이후에 뭔가 살림도 피고 사람이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박근혜라는 최태민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너무 이상하고 용납되기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임선희라는 사람이 우리의 상식과 인간의 성정하고는 굉장히 좀 그렇지. 벗어난 좋게 말해 너무나 통이 크고 나쁘게 말해 뭐야 이해할 수 없어요 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최태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뭘 알게 됐냐면은 권력이 갖는 그 의미랄까 속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정의 때 이미 무슨 정부 언저리 기관에서 뭔가를 하고 권력과 지내면 뭐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박정희가 총 맞고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계속 세뇌를 저는 걸었다고 봐요.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명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일군 나라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전두환 찌끄러기, 노태우 찌끄러기가 하고 있지만 빨갱이 김대중이 하고 있지만 그 어디 시골에 노무현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뇌를 저는 걸었다고 보고 이번에 대국민 사과할 때 했던 말 중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렇게 표현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자기 말은 자기가 선택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 국민이 뽑았던 느낌은 없어요. 국민들이 뽑아주셨지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냐는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로 지금까지 세간의 본색들이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는 영구불변하고 잠시 내가 안 맡고 있는 것과 맡고 있지 않은 거의 차이. 맞아요. 네. 그 얘기가 어릴 때부터 박근혜가 어릴 때부터 어쨌든 최태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작동됐다라는 것이고 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구성이 돼 있고 자금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라 최태민이 엄청난 계획에 의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의붓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들이 파파이스에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난국을 만들었지만 자기 아버지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축켜 올리는 걸 보면 이 패밀리들이 엄청나게 긴밀하게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고 자금을 그 패밀리들이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진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상식적이진 않죠. 5째 부인, 6째 부인을 대통령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어떠한 이 집단들이 완고하게 결집될 수 있는 철학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속세 인간이라서 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우지 한번 갔다 와야 이건 그렇게만 따지면은 조선시대 같은데 권력자의 첩,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 관계를 이해 못하시겠네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왕이 후궁을 막 20명, 30명씩 거느리던 시대에 어떻게 견뎠냐고요. 그렇지. 그들은 옆에 있는 후궁을 보고 견딘 게 아니라 자기 권력자, 자기 남편인 그 한 사람 보고 견딘 것처럼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요게 정설이거든요. 도박에 빠져버리면 섹스에서 느끼는 희열이 없다는 것처럼 권력의 맛에 빠지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펑펑펑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보다 훨씬 더 미녀이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10명 들여도 저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금은부화가 막 가득하고 있는데 막 정신이 돌아가지. 권력인 걸 알게 되는데. 누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럼 이렇게 최태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어이.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보물단지 같은 애예요. 그렇지. 다 이해해야 돼요. 나는 이해되는데 충분히.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태태민의 부인으로만 알았던 이 무서운 그 임선희 씨가 우병우의 장모, 장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우병우 장모인 김장자 씨가 임선희만 나타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마중을 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사실 그룹 관계 안에서 우병우는 이 모든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태민에서 임선희로 임선희와 박근혜 사이 안에서 만들어진 권력의 수혜를 통해 갖고 우병우가 그 관리와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시절이 무려 32년째란 말이야. 32년째. 왜냐면 얘가 20살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스카우트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거는 당연한 게요. 지금 김장자와 임선희 관계는 사실 사이드고요. 우병우 장인하고 최태민의 관계가 막역했는데 뭐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잖아. 어? 뭐 최태민도 죽었고 박정희도 죽었고 이상달도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관계가 연결돼 나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결국은 임선희가 우병우도 잡아 끌어들였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혹자는 우병우의 장모의 집안과 최 씨 일가가 그 제가 말했던 비밀 패밀리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오랫동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같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병우가 그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대리사회를 들여온 것처럼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 작동됐다라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요. 우리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태민의 옷을 벗겨서 고추가 쓴지 안 쓴 것까지 확인한 박정희가 또는 그 이후의 군사 권력들이 왜 박정희가 최태민을 용서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태민이 박정희한테 필요한 인물이었지. 필요한 인물. 향후에 당신의 딸 영애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플랜을 제출했고, 로드맵을 제시한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새마을봉사단, 유경재단, 영남학원의 자산들을 빼돌려서 은닉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정희가 사실은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최순실 박근혜의 초창기 이야기냐가 아니고요. 공동 지갑론에 대한 그렇죠. 그 얘기를 이야기인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좀 길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특검에서의 수사 결과도 그런 그렇죠. 것이고요. 박근혜와 이재용,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쪽에서 최고의 실드는 뭐냐면은 나는 세월을 위해서 뭐 열심히 다 할 건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증거가 없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머리에 꽂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형사법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의 증거는 뇌물죄인데 그 뇌물죄가 아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삼각거리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그 탄기국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게 없는데 무슨 뇌물죄냐고 하지만 그 모든 이득을 최순실이 가져갔다고 하면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한 지갑론을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탄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탄핵 이후에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나봐요. 아까 말한 임선희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좀 부자가 됐다고 쳐. 최태민의 그 선장난 같은 걸로. 그런데 내가 대삼성의 실소유주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최순실 입장에서. 근데 세상에서 이런 맞는 키가 없어요.
박근혜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이야기하죠. 삼성이 이거는 저 최순실 성대모사 되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순실 씨 하세요. 저 최신술님.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언니야, 삼성이 이 승마 회장사를 좀 맡으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용이를 불러가지고 지금 말을 살아라고 했는데 빌려준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거냐고 제대로 일 처리하라고 불러서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응? 똑같았어. 빙의했어, 빙의. 내가 그 황진미의 박근혜 성대모사는 정말 감탄하고 있었는데 저런 또 숨은 여주가 있었네. 최순실 성대모사. 얼굴이 비슷해서 그런지 비슷하게 나오네, 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을 부릴 수가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대통령을 갖다가 삥을 뜯는데 동원하다 못해. 삥을 뜯어왔는데 덜 뜯어왔다고 추심까지 시킨 거야, 이게. 이게 대통령이 체면이 있으면 지가 사람이 뭐 할 짓이냐고. 내가 헌재 재판관이면요. 박근혜 대리인단에 널리는 그거 아니에요. 잘 몰랐다. 이따 그렇게 면피로 타고 봐야 돼. 그래서 최순실이 그렇게 해먹는지 몰랐다. 사실 별로 관계 아니다. 이렇게 퉁을 치고 있지만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개념 없고 몰랐다면 난 그것도 탄핵 사유라고 봐요. 당연히 직무를 뺏어야 되는 사유인 거지. 그 그렇지. 정도 되면. 특검이 사실상은 14개의 항목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가장 입증에 주력했던 게 바로 뇌물죄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뇌물죄의 한 지갑론을 증명해주는 보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뭐 한 2,230억 정도 뭐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돈을 만드는데 박근혜의 자금이 이용됐기 때문에 그건 종잣돈이고 나머지는 지들이 불린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박근혜가 그 갖고 있는 재산, 공개돼 있는 재산들도 사실은 불법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계속 앞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최순실한테 일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2,200억 이상의 돈 안 나올 것이고 나머지 숨겨져 있는 저 자금은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유라를 통해서든 장시호를 통해서든 다시 지금과 같은 최순실의 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잣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 뺏어야 돼, 이 돈은. 발본 세권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박근혜가 갖고 있는 이 역할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보도들이 아무리 나오는 거 다 똑같은 뉴스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불과 몇 시간 후에는 박근혜의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결과가 나올 텐데 방송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방송하는 중간에 TV를 켜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박근혜 사퇴해버렸어.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야. 그래도 방송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으로 튀었어. 근데 심지어 최순실도 데리고 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깨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론이 과하다 지나치다 싶은 거는 저는 망명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비리범이잖아요. 비리범. 어느 나라에서 받아줘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박근혜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슨 뭐 대통령 전용기라든지 그 움직이면 그 사람 다 처벌받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진짜? 네. 그 전용기 뜨면 격추시킬 수 있는 거야? 사드로. 사드로. 발사대만 왔는데 어떻게 그걸 발사대를 집어 던질까? 아니 격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공군이 떠가지고 이렇게 어모를 하면서 이렇게 차 대세요. 저희 자 앞에 있는 대통령 1호기 가로 착륙 딱 이러고 신났어. 근데 이런 건 있죠. 저는 탄핵 인용을 100% 확신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승자는 그들 앞에서 환호하지 않아요. 박근혜를 자극하는 박근혜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내려 뭐 빤스를 벗겨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느낀 상실감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이게 후유증이 훨씬 덜 남는 상태로 저는 간다고 보고 이제부터 박근혜를 제가 한시적으로 탄핵될 때까지 처음으로 대통령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요? 그래 전자를 붙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박씨 현직이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아요. 그 예우가 박탈당했더라도. 아니 근데 그 전두환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그 착각하고 있더라고. 전두환은 임기를 마쳤다고요.
근데 박근혜는 임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탄핵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에 대한 그것도 다르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4년 동안 해왔던 짓거리 자체가 대통령이었던 것 자체가 다 무시가 되는 거 당선 무역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건 아는 애우를 해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박근혜 씨 하면 돼요.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우사인 볼트처럼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니까 옛 통합진보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체가 사라졌다고 전도 아니고 하는 것처럼 제가 4년 동안 박근혜에게 대통령이라는 혼식을 따옴표로 인용해오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몇 시간만 써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탄핵받은 자. 그렇지. 옛 대통령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약자로. 네.